자, 33번하고 34번은 저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자,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자, 개발 행위로 인하여 자, 기반시설이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적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구역을 말한 거고요. 자, 기반시설 자, 부담구역은요. 자, 우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걸 말하는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개발 밀도 가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이거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이들이 지정할 때 있죠. 지정한 절차는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자, 공부에다가 고시를 하면 되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지정권자들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요. 지정권자들이 이거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33번 가시면 그 개발 밀도 가구역 있죠? 먼저 냈는데요. 자, 개발 밀도 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앞으로 개발 밀도 가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주거나 상업, 공업적이라는 겁니다. 그로써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력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있죠? 은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발 밀도 가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적용하고요. 자, 3번에 개발 밀도 가구역 이거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는 거쳐야 됩니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는 거치지만 단 주민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가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밀도 가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요. 자, 5번에 그러면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적 있습니까?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적은 개발 밀도 가구역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개발 밀도 가구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적이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죠? 자, 3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겠죠? 자, 1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는 말은 이 지역은 행위제한이 더 완화시켜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수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면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자,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아니면 학교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했는데 단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나 대학은 제외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대학은 제외됩니다. 3번 나입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요.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요. 반드시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요. 1년이 되는 다음 날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습니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요. 자, 적어도 단독이나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하는 자는 설치 비용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비용 내야 하는 자한테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요. 언제까지 부과시킵니까? 건축 허가받는 날부터 2개월 내에 부과시키는 거고,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되는데, 설치 비용은 원칙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란 물납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요, 유발 개수라는 걸 반영합니까? 기반시설 유발 개수 반영할 때 건축물 중에서 위락시설한 유발 개수가 2.1로 제일 높죠. 두 번째가 관광휴게시설이 1.9인가요? 그 다음에 제2종 건생은 1.6이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종교 운수시설은 1.49, 1종 건생은 판매는 1.3이죠. 숙박시설은 1.0이거든요. 의료시설은 0.99,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0.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습니까?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34번까지 본 문제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이 파트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까? 자, 우리 도시개발법 시험에서 6문제 나오거든요. 6문제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3문제 내지는 4문제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은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써야 됩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죠. 이걸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거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개발계획 수립이나 구역 지정은요, 자, 이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이 사람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하는데, 앞으로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면요, 이때는 환지 방식으로 따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정권자는요, 환지 방식 지정된 구역 안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따는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요, 이들은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금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이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에 보면요, 일정한 4가지 내용은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었죠? 4가지 내용인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해야 되는 경우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수용 사용 대상에 있는 토지에 세공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관형 대책이나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이 있죠. 이 내용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맞습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1번은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포함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제외시킬까요? 이 사람 동의자로서 제외합니다. 자, 4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을 둘로 분할해서 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면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지역은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란 걸 해야 되고요.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 완료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는요, 자, 앞으로 만일에 이 지역이 기존의 용도지역이 만일에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권수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의 완료로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요, 해제된 구역은요 예전에 농림적으로 다시 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원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가 돼야 되지만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면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요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도 폐지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은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 잘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투기가 좀 우려되는 지역 있죠? 이 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 투기가 좀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죠, 생산 녹지죠, 도시적 외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 행정과 협의적 지자체죠. 그리고 당의 주거나 상업, 공업적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죠. 에서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했죠. 밑에 핵심 팁이 있습니까? 36번 밑에요. 그래서 36번 1번에요. 자,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맞습니까? 맞는 지역이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도 맞습니까? 3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농림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자연환경지역 제약은 다 됩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요. 그리고 4번에 도시적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구역 지정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맞습니까? 자, 근데 5번에 가시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나 상업, 공업적의 면적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만,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00분의 30 초과한 지역은 안 돼요. 100분의 40이라서 이 지역은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자, 이 지정권자는 사람은요, 지정권자, 원칙은 누굴 지정권자라고 그러죠?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기하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국장도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요, 자, 밑에 핵심 팁 가시면 기억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자, 이번에 지금 누가 요청이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이 있을 때 국장에게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추진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한하는 경우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적이요, 자, 만일에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면요, 원래는 어떻게 지정해야 되죠?
시도나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들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장이 지정한 사유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을 작년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에요. 지금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의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 이번에 국가가 도시개발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지금 3번에 보니까요.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자,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말은 장관급이 요청하는 경우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이. 자, 시장 군수도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시장 군수는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는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없어요. 바로 군수가 그럼 국장이 버릇없다 그래요. 어디 시장 군수가 나한테 요청하냐? 적어도 장관급이 나한테 요청해야 되지. 시장 군수는 바로 요청 못합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맞죠? 그럼 앞으로 이 지정권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대상 지역이나 지정 규모 있습니까? 지역이나 규모는 자, 아래와 같은데요.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주거나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최소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만 3만 이상,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은 30만 이상인데 다만 비도시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학부에서 교육청에 협의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10만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핵심 팁이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38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에 첫 번째 점 가시면 주거나 상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 이상이고 1만 이상이고요. 자연녹지 지역도 1만 이상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지역도 1만 이상입니까? 다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고 자, 미음의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은 얼마죠? 30만 이상이죠. 단 비도시역에 아파트 1주택 건설이 포함이 말이 있으면 10만 이상입니다. 없으니까 30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역, 미연, 티귿은 1만 이상이고 티귿만 3만 이상, 미연은 30만 이상입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까? 자, 39번은요. 그럼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요. 앞으로 이 지역은 용도적인 도시적으로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인수를 관리한다고 했죠. 그럼 이 지역에 땅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투기행위 한다고요. 그래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에서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도시계획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에는 건축물에 건축이나 가설건축물 원천행위, 대수선, 용도변경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세 번째로 토지를 형질변하는 거, 네 번째가 토색을 채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로 토지를 분할하는 거, 여섯 번째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거나, 일곱 번째로 중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가 받아야 되죠. 단 허가받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까? 재해복구나 재산소를 위한 응급조치나 그리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인 비닐하우스 있죠. 설치하는 행위나 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도시개발구역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않냐고 자연경관을 해소하지 않은 법에서는 토지채취나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물건 쌓거나 관상용 중목을 임식지하는 거 있죠. 단 경작지에서 임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39번. 그래서 39번에 지금 허가받아야 할 행위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허가받아야 될 행위. 자, 이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냐고 경관 훼손하지 않은 법에서 하는 토지개시도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자, 근데 3번에 건축물의 대수이나 용도 변경은요, 이건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되지 않아서 물건 쌓는 거 안 받아도 되고, 관상용 중목 임식지 하는 것도 안 받아도 되지만 경작지라면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자, 40번은요, 지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요, 구역이 지정구시라면, 자, 다음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자, 이 시행자가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를 받은 후에요,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요, 앞으로 시행자가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실시계획 인가는 몇 년 내에 이거 신청해야 되면 1년 내 실시계획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자, 사업 착수는 2년 내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자,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거나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4가지 사유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요. 자, 그러면 지금 40번에 1번 가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1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몇 년 내 실행해야 돼요? 1년 내 실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은 너무 짧아요. 적어도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지만 6개월 내 실시계획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1번 답입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요, 변경할 수 있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착수를 2년 내 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사업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네요. 자, 41번은요, 자, 도시개발 조합 문제입니까?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축을 할 때만 시행해야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개발조합을요, 지금 도시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소유자 적어도 몇 명 이상의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먼저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요, 자,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3분의 2 이상에 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합이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나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지정권자한테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경미한 상이 있습니까? 을 변경하는 게는 인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은 상 중에서 경미한 상이 있죠. 인가 받은 상 중에 경미한 상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초합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죠. 변경하는 거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상이다, 경미한 상이다. 경미한 상으로 봐서 이때는 다시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번 답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결잡이요, 인가 받고 나서 경미한 상이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하거나 공고 방법 변경하는 거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경미한 상으로 보거든요. 오른쪽 위에 있을 텐데요, 아마. 경미한 상. 그래서 경미한 상은 인가 안 받고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임원들은요, 자,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은 겸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하고는 민법 중 뭐에 관한?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도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을 가시면요,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데요.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오직 누구만이? 토지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지상권자, 전환권자 이런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러면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는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본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아니면 관계없이 평등한 의견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조합은요,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고 나면요, 앞으로 인가받은 날로부터 조합의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개발조합은요, 인가받아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지만 승인이 되는 겁니다. 등기가 승인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지분 속기 쉬운데요.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만이? 토지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에 임원이 있습니까? 자, 임원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요, 조합장은 한 명과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는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임원들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몇 가지? 4가지입니까?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어떤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죠? 미성년자, 피성년인, 피한주행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근고의 사형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나 근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연장하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조합 임원이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요, 당년 아니면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조합원이에요, 조합 임원이에요? 임원으로 된 자가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받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조합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조합원의 자격 상실이 아니에요. 본시험 때 빨리 읽으면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본시험 때 빨리 읽다 보면 이런 게 안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신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에요. 자, 우리 감사도 일종의 임원입니까? 그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상을 의결할 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까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될까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초합장, 이사, 감사, 임원 선임하는 거 대의원회가 대행 절대 못합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5번 답입니까? 자, 그러면 43번 문제는 자, 수용 방식에 대한 문제죠. 수용 방식.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1번에 자, 우리가 원래 토지를 수용할 때 시행자가 수용할 때 원래는 대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다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이 완료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걸 토지 상환 채권 여러분인데 그럼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고시개발사업으로 종료되는 분양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2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자, 이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한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용 방식 사업할 때 자,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부르고 원형지라 부르고 조성이 완료된 토지는 조성토지라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 조성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은 원칙은 어떤 방식? 경쟁입찰로 해야 되잖아요.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조성토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 토지는 몇 가지 조성토지? 4가지 조성토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죠.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나 공장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나 공공택지 있습니까? 는 어떤 방식?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조성토지 공급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공택지요.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죠? 자, 그러면 우리 조성에 완료되지 않은 원형지 있죠? 자, 우리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원칙은 수의계약인데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를 선정할 때만 경쟁입찰을 하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를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원형지 개발자 있죠? 자, 앞으로 우리 이 원형지 개발자는요, 시행자로부터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면요, 이 개발자들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원형지에 대한 매각 제한을 받거든요. 근데 개발자 중에서 누구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지자체라는 거죠. 지자체가 개발자예요. 그럼 이들은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전에는 원래는 매각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국가 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4번도 제가 거기 핵심 팁에다가 조성토지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 4가지 적어놨죠. 이거 잘 좀 기억하세요. 추첨 방식 4가지 조성토지. 자, 44번은 자,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1번에 LH공사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동의 안 받습니다. 누구 동의 받아야 되는데? 민간만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지방공사인 시행자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에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원래 토지 수용하게 되면요, 원래는 대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자, 수용할 때, 자,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
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거든요. 자, 토지 상한채권은요, 자,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사 같은 이런 공공이 토지 상한채권 발행할 때는 따로 보증은 받고 안 받고, 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민간이 발행하고자 할 때는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도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토지상한채권 발행한 목적이 매수대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시행자는요, 자, 공공기관에게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공급하여 개발할 때 공급하는 면적은 구역 전체의 면적의 얼마 이내로만 3분의 1 이내로만 한정됩니다. 아까 토지 상한채권은 발행 경우가 2분의 1이지만 원형지 공급 면적은 3분의 1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정토지는요, 이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원칙은 어떤 가격? 감정가인데, 조정토지 공급가는 가격 감정가인데요,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하기 위한 조정토지 공급할 때는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4번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정토지 공급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 답입니까? 자, 5번에 지금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 토지 상한채권 상한하는 경우 있죠. 종토지는요, 이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5번은 환지 방식에 대한 문제죠. 환지 계획인데요,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그럼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환지 계획 기준이 있습니까? 작성 기준, 이건 시행자가 정하죠. 환지 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하지만 작성 기준은 뭘로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명으로 정합니다.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자,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요, 원칙은 적응한지와 평면한지가 원칙인데,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정할 때 이 작성 기준을 적용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 토지 부담률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치나 면적에 관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 3번에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자, 면적이 넓은 토지라도 대상에서 제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한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요, 자, 면적이 종전에 좁은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면적을 넓혀 정하거나 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종전에 넓은 토지 있죠. 넓은 토지는 어떻게 해서만 면적을 줄여서만 정할 수 있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틀렸습니까? 자, 그러면 4번에 지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있죠. 자, 이걸 다섯 글자로 환지 부지정 권리라 부르는데, 이 권리는 소멸되거든요. 언제 소멸되는 겁니까? 다음날 공고일이 끝나는 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되는 거죠. 4번 맞습니까? 자, 우리가 원래 환지 처분하게 되면,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환지로 이전되거든요. 근데 아까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 있죠. 부지형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된다고요. 이 권리가 언제 소멸되냐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되는 겁니다. 자, 5번에 자,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한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요, 임차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요, 일단은 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자, 46번도 환지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건 틀린 거 묻는 건데요. 자, 1번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시행 지정권자가 만약에 시행자가 아니라면 시행자는 언제로부터 60일 내, 준공사 받은 때부터 60일 내 한지 처분해야 되죠. 자,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거나 이거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예정지에서 시행자가 이걸 처분하게 되면요, 채비지를요, 그러면 예정지에서 채비지를 시행자가 처분하게 되면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예정지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원래 채비지 처분 안 했으면 시행자가 한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취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지에서 이걸 처분해버려가지고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채비지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4번 맞습니까? 그러면 예정지에서 채비지를 처분 안 했으면요, 원래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한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한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취득하는 겁니다. 5번 틀렸습니까? 자, 47번은요. 자,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도시개발 채권 이거 발행하는 목적은요, 일단 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발행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객세에 필요한 자금이 있죠.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지방 채권인데,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 발행 계획을 수행하려면 누구로부터 승인받아야 돼요? 행정, 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건 승인받아야 되죠. 도시개발 채권은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식 아니면 무기명? 무기명 채권입니다. 기명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47번에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1번 같은 질문 속기 쉽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발행은 오직 누구만이? 시도지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 채권은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에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발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뭘로 정할까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2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에 상한기간 있죠. 상한기간은 최소 몇 년?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거죠. 그 기간이 틀렸거든요. 최소가 5년이에요. 자, 그러면 4번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행정, 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몇 년?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는 거죠. 원금 그 소멸시효 기간이 틀렸습니까? 원금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공법에서 제가 도시개발 채권 있죠. 이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죠. 작년에 토지 상한 채권하고 주택 상한 채권 냈거든요. 작년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시개발 채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좀 유의해서 봐두세요.
조심하실 거는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좀 쉬었다가 정비법 마저 하고 식사하러 갈게요.